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추석을 혼자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 증가로 편의점의 간편식 소비가 늘어났다는 소식 등등 전해드리고, 이어서 거두절미 각설하고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소 부원장, 그리고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와 함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등 추석 밥상을 흔든 정치권 이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죠. 2부 출발합니다.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혼추족, 네. 혼자 추석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네. 편의점의 간편식 판매가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좀 쓸쓸한 단면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한 그 편의점 회사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도시락 제품, 이 도시락 상품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를 계산해 봤더니요, 매년 늘고 있어요. 그것도 두 자리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대학가 원룸촌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점포당 하루 평균 도시락 판매량이 30%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추족, 혼자서 이제는 추석을 보내시는,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사실 밥 먹으러 갈 때 되면은요, 이제는 식당이 없거든요. 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도시락을 사 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위치가 대부분 보면 20, 30대들이 많이 사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도시락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주류, 마른 안주류 이런 것도요, 매년 10%에서 20%씩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명절 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혼추족의 네. 혼술족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게 23만여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용불량,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신용불량이라는 말을 안 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이제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0대 이하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봤더니 23만 명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신용정보원 자료거든요. 정확하죠. 그래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사이에 1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하의 이런 신용불량자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에서 30대 이하 비중도요 29.75%로 조사가 됐거든요.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이렇게 빚을 못 갚는 분들, 한마디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안타깝다라는 이제 조사가 나왔고, 못 갚는 금액도 증가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이게 속도도 중요한데 늘어나는 양도 중요한데, 이제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갚는 금액마저도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자체가 이렇게 질이 나쁜 채무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젊은 청년들이 취약차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빚을 갚지 못해서 개인 회생 신청하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신용 불량자 얘기였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시니까 대부분 이제는 뭐 법원 가갖고 개인 회생을 받는 분들인데, 사실 개인 회생을 하면
그러면 법원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뭐 개인 워크아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생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말 그대로 이제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숫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현황 조사인데 이 올해 들어와서 6월 말까지 20, 30대 분들이 이제 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2만 5천 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22년도 작년 1년치가 4만 건이었거든요. 이미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작년치를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이 숫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거죠. 개인회생, 특히 젊은 청년들의 개인회생 건수들이.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체율도 치솟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 세대 중에서 이제 연체율을 보면 청년 세대들은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진데 하지만 그 연체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지금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통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2030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2030 청년층이 한 달에 책을 사는 데 쓰는 평균 비용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밑돌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이하 가구의 월 평균 서적 지출 비용이 9,033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한 권당 평균 가격이 얼마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1년도 기준입니다. 보통 한 권당 평균 책값이 17,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따서 보시면 30대 이하가 월 평균 9,000원 정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달에 한 번꼴로 책을 사는 꼴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네, 2030 세대들은. 그러니까 점점 읽는 책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불경기죠. 낮은 소득 때문에 문화 지출을 뭐 줄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어떤 통계에서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책 읽는 거 말고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아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이게 뉴 미디어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젊은 청년들이 책 대신에 이제 다른 책을 읽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지금 통계로 잡히는 도서 지출은요 종이 서적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자책도 보죠. 무엇보다 이제는 너튜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 많이 보세요. 그래서 실제 또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서울 시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를 봤더니 10대 분들 중에서 19%, 20대가 13%가 어떻게 응답했냐면 너튜브 이런 뉴 미디어를 보는 것도 나는 독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식 정보를 거기서 제일 많이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이책 읽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를 통해서 그거를 독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는 지식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석 지나면 우유값이 또 올라갈 거라는데 얼마나 올라가요? 네, 이거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지금 대형마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추석 이후에 흰우유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1리터짜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 2,900원 후반대로 이제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달 1일부터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우유값,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흰우유가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유 가격들 같이 올라요. 유제품 가격도 있습니다. 뭐 치즈라든지 가공유 이런 거 이게 한 6에서 9% 정도 지금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랬을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우유 안 쓰는 커피숍 없거든요. 대부분 카페 라떼도 만들죠. 무엇보다 거기서 팔고 있는 빵 같은 거, 치즈, 아이스크림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유값, 흰우유값 오르면요, 뭐 관련된 음식값들 다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뭐 물가가 계속적으로 기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유값 말고 추석 이후에 전반적인 물가 동향도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지금 뭐 부담이 되는 소식밖에 못 전해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공공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이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전기료는요, 이게 지난달 전기료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나 오른 상태고 도시가스도 21.4%나 오른 상태입니다.
겁니다. 여기서 전기료까지 또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는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10월 7일에 다 올라요. 서울 지하철 150원 오릅니다. 그다음에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10월 7일 날 최대 450원 오르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오릅니다. 인천 지하철도 서울 지하철과 맞춰서 10월 7일에 또 150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이제는 1,4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외식 물가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식 물가 아마 계속 뉴스에서도 전해 들으셨을 텐데 지금 뭐 짜장면 가격이 7,000원이 육박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비빔밥 하나 먹어도 10,000원이 넘어가는 지금 물가 상승이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물가 상승이 꺾일 기조가 안 보입니다. 일단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되고 뭐 한때는 2%까지 됐다 그러지만은 그런 물가 지수가 사실 그렇게 뭐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데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데 상당하게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역시나 있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사실 물가 오르더라도 뭐 피부로 못 느꼈을 텐데 이런 취약차저들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는요 물가가 조금만 높아도 실질소득 감소되거든요. 그렇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적인 업체가 헝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헝다그룹이라고 뭐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중국 기업이고 우리 돈으로 무려 부채가요 442조 원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는 디폴트 한 번 있었죠. 21년도에 이후에 경영난 겪고 있고 현재 주가가 사실 주가 재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디폴트예요. 그냥 억지로 살려내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고 부동산 중국 부동산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이 중국 기업 쪽에 개발 쪽에 빌려줬던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으로 표현하는데 뭐 지금 통계로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중국 부동산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가 절하가 돼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떨어져요. 지금 환율 1,350원대 계속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지금 굉장히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지금 환율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빌려올 때 더 많은 조달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시장, 뭐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이렇게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금융 건전성에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중 수출이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 경제 뭐 중국 쪽에다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빌려줬던 은행들, 여신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도 같이 좀 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우리랑 먼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어떻게 돌아갈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현근택 변호사와 짝꿍을 이루실 분,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이시죠. 박진호 특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네, 두 분
같이 방송에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첫 공학을 맞추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잘해봅시다. 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 터줏대감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고 배우세요, 박진호 알겠습니다. 특별님. 전반부 공통 질문이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제 한 명씩 꼽는 겁니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누굽니까? 뭐 이번 주 뜬 인물은 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아마 추석 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슈였고 뭐 추석 내내 이게 이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완전 떴다라고 봅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솔직히 현근택 변호사도 가슴을 쓸어내렸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렇죠. 박진호 특보는 이번 주 뜬 인물. 뭐 저 역시도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예.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단식을 시작하고 또 이제 녹색병원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또 이후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드라마도 그러니까요. 이런 드라마가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과연 이것이 진짜 우연의 일치로 뭐 사실상 이제 그 체포 동의안 가결이나 이제 영장 기각 같은 경우는 뭐 누구도 예측하기는 이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 이전 같은 부분은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에서 당내적으로도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당 외적으로도 이 좀 민주당 내의 구심점이 제대로 그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사전에 논의된 부분도 있었다는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아까 현근택 변호사한테는 가슴을 쓸어내렸죠라고 물었잖아요. 박진호 특보는 땅을 쳤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단 뭐 그 체포 동의안 가결 자체는 아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그날.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제 그 판단을 내릴 때는 기각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인용 가능성 모두를 두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당 내에서 좀 거의 인용 쪽으로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각 가능성에서는 제대로 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예. 그 이후의 과정을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은 현근택 변호사. 이것도 너무 뻔한데요. 사실은 똑같을 것 같아요. 보통은 사전에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번 일을 다 주도한 건 한동훈 장관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국회에 와서 뭐 중대한 범죄자 증거 차고 넘친다. 왜 설명 못하게 하냐. 막 30분씩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번 주에는 가장 아마 진인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호 특보도 역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저는 그 박홍근 이제 원내대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제 박홍근 이제 원내대표 역시도 이제 당내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선출되신 분이고 또 이제 박홍근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박홍근 아니라 박광원. 박광원 네,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참 전에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다니시는 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혼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저는 좀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예. 그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저는 만류했을 것입니다. 가결 이후 사의 표명을 만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해봤고요. 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장실질심사 그 담당 판사가 뭐 장문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변호사시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였잖아요. 음. 백현동, 쌍방울, 그다음에 위증 교사였는데 백현동이나 쌍방울은 이제 소명이 안 됐다.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가 중대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그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였는데 이번 사건에 다들 관심이 증거인멸 우려다 했는데 저는 아마 여기서도 아니다. 소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현동이나 쌍방울에 대해서 소명이 잘 안 됐다고 본 거고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은 좀 된 것 같은데 이미 녹취록 나와 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다.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 원칙적인 아마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판결문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일단 이제 그 국민적 정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와 연루 이제 사건으로 이제 연루된 20여 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 기각이 난 것에 대해서 과연 이제 객관적인 판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법원의 이제 그 판사가 이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오히려 이제 그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과거 이 지금 현 이제 정권 출범 이후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으로 이제 일관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대로 이제 그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불구속 이제 재판으로 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제가 판결문을 이제 어떻게 읽고 계시냐 여쭤본 게 그동안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계속 이런 문장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민주당 쪽에서 계속 말하던 검찰이 몰아만 가고 있지 증거가 없다라고 한 말이 상당 부분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판결문 아니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과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뭐 그 우리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사전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었죠. 법원에서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판사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든 판사들이 다 증거의 효력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사의 개인적인 그 어떻게 보면 양심에 따른 판단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에 이 재판부가 거의 본안에 준하는 판결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수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반 동안 수사했고 지금 70여 명의 세계 검찰청이 7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을 한 건데 백현동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들 배임이 되냐 안 되냐 얘기했는데 법정에서 얘기한 거 보면 배임이 되려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자체장이 공사의 일에 대해서 배임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제시를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배임이 되더라도 도시공사 사장이 져야 될 것이지 시장이 책임질 건 아니다. 이제 그 논리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장동도 똑같습니다. 대장동도 결국은 시장이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 한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답을 못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백현동은 배임은 일단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쌍방울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야 돼요. 제3자한테. 그러면 직무에 관해서라면 도지사가 대북사업 뭐 인허가 해줄 권한이 있느냐 이 문제 받는 거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청탁을 받는 사람과 그러니까 도지사죠. 돈을 받는 사람 제3자 북한이죠. 여기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대신 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결국은 이재명 지사 사이에 어떤 관계를 해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많다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쌍방울이 김정은한테 뭔가 대북에서 휘토르라든지 이런 대북 사업에 대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과정을 통해 이게 이제 규명이 될 거니까 그건 그 정도로 두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후폭풍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 따로따로 떼어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영장 기각 이후에 나오면서 어찌 보면 대통령실을 향해 영수회담을 하자 민생을 챙기자라는 식의 선택지를 취했단 말이죠. 그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서 봅시다. 자, 먼저 아까 박진호 특보께서 국민의힘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한 논의나 준비를 좀 못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저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뭐 현건택 변호사님이나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99%의 가능성보다는 1%의 가능성이 바꾸는 것이 정치입니다. 예. 99%의 가능성을 가진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둔감하고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국민들 민심도 엄청난 동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과거 제가 이제 뭐 좀 번외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윤리위원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준석 이제 그때 당시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 한 번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부분만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당에서도 뭐 저는 이번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장관의 입장에서 그 본회의에 와서 왜 구속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한동훈뿐만 아니라 누가 장관이어도 그 역할은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책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 법원의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 영장이 그 기각된 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다만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이제 그 사무에 관한 책임을 가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무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약간의 그 책임론은 뭐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이제 국민의힘 총선에서 큰일 났다 얘기 나오고 조기 공천설까지 막 터져 나오던데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조기 공천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공천 관련한 이제 업무를 했을 때 봐도 그렇지만은 저는 좀 조기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조기 공천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현재는 우리 그 당 소속 의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 당하고 싸워 볼 만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기 공천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당무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전국 우리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그런 접전의 지역일수록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 민심 역시도 사실상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물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인물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새로운 인물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당의 관심 또 우리가 집권 여당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 저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새로운 인물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든 예. 기존의 인물이 변화된 모습으로 도전을 하든 인물 경쟁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로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공천으로 인물을 먼저 가시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 맞습니다. 것이 더 우선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좀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되고. 현 변호사 네. 국민의힘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박 특보님 말씀이 거의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반응을 보면 되는데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부가 개딸이 굴복했다. 네. 이 논평은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보통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 바로 나오는 것처럼 보통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뭐 2시 넘어서 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기각됐을 때는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됐을 때만 써놓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변인 활동을 해보면 보통 두 가지 써놓고 바로 내거든요. 근데 설마 미리 써놨는데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 이런 멘트를 썼을까라는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석 대변인급이라 그러면 실무자들이 쓰고 그다음에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 논평 거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정당이라는 거 우리가 아시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지금 판사 출신이고 예. 보수정당이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나 사법부 존중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있는데 아니 수석 대변인이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는 걸 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의총해 보니까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야당 대표가 무슨 권력이라 하면 대통령과 장관이 여당이 권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보기에
대변인 논평이나 다음날 아침에 대응이 준비가 안 된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왜 책임이 없느냐.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언론도 그렇게 볼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계속 어찌 보면 정무직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보면 그냥 뭐 법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도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일일이 증거 설명하고 중범죄자다. 증거 차고 넘친다. 뭐 잡범도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동안 장관들도. 뭐냐면 민주당도 다 뭐 법무부 장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정무직이긴 하지만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뭐 저는 이름은 압니다만 검찰총장 존재감이 없어요. 거의상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은 그냥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보면 특히 장관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발언이 그렇죠. 세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제 반응 정리해봤고 더 중요한 관심은 이제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 쪽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가결표 던진 비명계 색출해서 응징하는 그 움직임 계속 갑니까? 스톱합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밝힌 분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징계해달라고 지금 청원이 들어왔고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도부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어떤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도부가 기본적인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윤리심판은 가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아마 지도부에서 다 나서서 뭐 가결했냐 부결했냐라고 다 묻기는 쉽지 않다. 밝힐 방법도 없고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고. 물어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예전에 이제 언행이라든지 예전에 무슨 뭐 이거 포기하자고 했던 사람이나 뭐 다른 길을 뭐라 그랬죠? 어쨌든 민주당의 길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밝히긴 쉽지 않아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은.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총선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걸러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네. 음으로 양으로 영향은 미치겠죠.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상 이제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체포 동의안에 이제 가결을 했다라고 밝힌 의원들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를 이제 동의한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조금 지금 불안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았을 때 저는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될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 근데 이제 정당 내에서 개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개파라는 것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사실상 이 정책적 견해에 따른 개파인 것이지 어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줄을 서는 그런 개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그런 비명 친명 간의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본인들의 총선에도 유리할 것이고 저희 당 역시도 초창기에 이제 친윤 비윤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민주당에서 이제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이런 이제 그 개파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 정치를 통해서 그 희망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그 가결에 대해서 서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한국 정치가 여야 관계 꽉 막히고 그냥 극한 정쟁으로 가는 그런 구도에 뭔가 좀 이제는 변화가 강제되고 있다. 강제 변화가 좀 시작될 수도 있는 한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청래 최고위원 등등이 보여준 행동을 보고 그 변화가 긍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면 그게 민주당 정치의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오히려 비명계에 대한 강력한 축출식으로 가고 더 강력한 친명체제식으로 간다면 이건 구심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한 목소리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통 큰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처음 나와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데 검찰을 탓하거나 윤석열 정권을 탓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저는 그 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치를 복원하자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맨날 이게 시사 토론하면은 맨날 법 얘기 맨날 구속영장 얘기 맨날 이 얘기만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언론도 그렇고 모든 기사에도 보면 다 영장 청구되냐 발부되냐 안 되냐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말하긴 쉽지만 정치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 어쨌든 메시지에 서로를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저는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바로 뭐 피의자 어떻게 만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친목은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못 만난다 이랬는데 사실은 단식할 때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을 때는 그럼 뭐 대통령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만납시다. 예.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종은 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서초동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치 복원해야죠. 정치 복원하려면 만나야 됩니다. 네. 아무리 뭐 서로 싸우더라도 예전에는 그래도 만났거든요. 대표 간에도 만나고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제고를 해 주십사. 그래 만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홍익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 법무장관 뭐라고 그랬죠? 해직? 뭐 해임. 파면. 네, 해임 파면. 예. 그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대통령 만나서 민생 문제 얘기하자. 약간의 역할 분담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자세 박진우 특보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역할 분담을 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일단 이제 그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요. 그거는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계신 현역 의원님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안 만난다? 아니 그거하고는 이제 상황이 틀린데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뭐 오늘도 잠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그 방송 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믿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 제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정상적인 영수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만나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수회담 이전에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와 먼저 만나서 논의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뭐 예전에는 뭐 여당 대표도 지금 만나지도 안 했는데 그나마 만나자 하는 건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만나죠 뭐. 그러니까요. 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으니까 못 만난다. 그거는 그 뭐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고 지금은 뭐 그 입장에서 만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 만나자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어떤 정권도 이렇게 길게 동안 야당 대표를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도 알겠습니다. 다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었죠. 1시 38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고속도로 하행선에서는 지금 정체가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고요. 귀경 정체는 평소 주말처럼 오후 4시